반갑습니다. 이번 강연 맡은 이화여대 사학과 남종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보면 한 1000년 전의 역사, 1000년에서 한 1500년의 역사고요. 공간으로 따지면 유럽 지중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먼저 해야 될 거, 조상님들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좀 우스갯소리를 먼저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와도 되죠? 이탈리아 역사에서는 아마 크게 두 시대가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첫 번째 시기는 로마 제국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전역, 그리고 영국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한 1000년 이상 로마 제국은 유지되었죠. 역사적으로는 1350년까지 잡으면 거의 한 1500년 세계 최장 장수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 제국 전성기는 아주 그래도 한 500년 기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 역사입니다. 또 한 번 이탈리아가 위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시기입니다. 10세기부터 한 15세기 500년까지. 이 시기 이탈리아가 왜 위대했을까요? 첫 번째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건설했습니다. 반면에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탈리아 역사가 위대했던 이유는 이탈리아 도시공화국들,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베네치아, 그리고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이런 이탈리아 상업도시들이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가 이탈리아 역사에서 두 번째 위대했던 시기. 반면에 이제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유럽 경제를 주도했던 시기는 15세기, 16세기 가면 약간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우리가 대서양 시대라고 그러죠.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이 주도하는 근대세기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아마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19세기 중반까지는 유럽에서 조금 주변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19세기 중엽 통일을 완성하고 오늘날 이탈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위대했던 시기는 이탈리아 역사에서 두 개다. 그 중에 두 번째 시기인 10세기에서 15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면서 그 무역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부가 있습니다. 그 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내고,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는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번 돈으로 문화와 예술을 후원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문화와 예술만 후원한 게 아니라요. 이탈리아 상인들은 생각,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경제에 대한 어떤 사고 자체를 좀 바꾸는데 혁신적인,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 자본주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적 경제 심성,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가장 중요한 취급 품목 중에 하나가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또 거래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 다 하다가 한 학기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향신료, 향신료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 잘 안 팔리더라고요. 열심히는 썼는데 재미가 별로 없다고, 굉장히 딱딱하고 아카데믹한 책이라고 잘 안 팔리는데, 어쨌든 제 전공은 지중해 이탈리아 상인들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대했던 두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 해군은 중세 이탈리아 이 항구 도시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려서 이 해군기에다가 4개의 항구 도시 깃발입니다. 베네치아 상징 깃발이 있고요. 제노바, 아말피,
피사. 아말피는 잘 못 들어보셨죠? 아말피는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나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 해상 경쟁 레이스에서 초반부에 좀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레이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4개의 도시가 10세기, 11세기부터 늦게는 15세기까지 지중해 바다를 주름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탈리아 해군은,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중세 해상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상 세력들을 기려서 여전히 해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요? 요거 잘 보이시나요? 그래도 대강 흐릿하지만 어떤 동물 같죠?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자는 조금 특수해요. 일반 사자하고는 다르게 뭐가 있나요? 날개가 있습니다. 왜 베네치아가 날개 달린 사자를 상징으로 사용했을까요? 궁금증이 있으시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중세 때 특히 이 도시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 부분입니다. 무역, 은행, 자본주의적 제도. 또 하나는 문화 부분, 르네상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했던 공간도 중요하겠죠. 역사에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간, 특히 지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도 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럽 공부하면서 때론 여행도 했는데 프랑스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렌트를 해서 프랑스 전역을 다녀보면 뭐가 부럽냐 하면 산이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 즉 농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지평선이 안 보이는 농지 있나요? 없습니다. 한 70%가 다 산이죠. 굉장히 좀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오늘날 우리 지금 동아시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는 주변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사를 하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도 목이 중요하다. 즉 장소. 두 번째도 목이 중요하다. 세 번째도 목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에서 지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간인 바로 지중해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요. 이쪽이 북아프리카고 이쪽이 유럽이죠. 이쪽이 이제 아시아가 시작되는 여기를 우리가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 세 대륙이 감싸고 있는 그래서 메디터레니안 그 말 자체가 육지로 둘러싸인 중간에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바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마레 노스트룸, 우리 바다다. 왜? 이 지중해 전역을 다 정복한 소수의 제국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주변을 다 정복하고 우리 바다다.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Great Sea, Big Sea라고 불렀습니다. 큰 바다. 그래서 문명권마다 서로 다른 명칭으로 지중해를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지중해 지리적 공간 중요한데 이 이야기만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한번 보시면 지중해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일종의 약간 북서풍이 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배를 타고 장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베네치아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것 같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길. 지리적 이유 때문에 즉 바람 때문에 갈 때 한 달, 올 때 2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좀 지중해는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름에 한여름에 더운 한 달 동안 우리 대야에다 물을 넣어두고 비가 안 온 상태로 바깥에 두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증발하겠죠. 지중해가 그렇습니다. 지중해는 일종의 강수량이죠. 유입되는 물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포강이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포강, 그리고 프랑스 남쪽으로는 롱강,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요 큰 강 3개 외에는 작은 강들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로 유입되는 물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수량도 많지 않아요. 근데 지중해는 굉장히 고온 다습하고 건조한, 그래서 증발하는 양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여름에 대야에 물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양동이에 있는 물은 줄어든 상태로 계속 줄어들겠죠. 지중해는 다행히 어떤 바다와 연결되어 있나요? 흑해. 흑해는 물 들어올 때가 많지 않아요. 이것도 닫혀 있는 바다라서 어디? 여기 지브롤타입니다. 지브롤타가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엄청난 지중해의 자연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즉 대서양 물이 지중해로 쏟아져 들어와요. 물론 표층수가요. 심층수는 밑에서 아래로 대서양으로 나가지만 대서양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예컨대 장사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지브롤타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못 갑니다. 지금도 못 갈까요? 지금은 갑니다. 왜? 지금은 인간이 이 자연의 어떤 환경, 제약을 극복했어요. 지금 잠수함도 있고요. 지금은 바람으로 안 가죠. 배들이 주로 동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물살을 헤쳐서 대서양으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1300년경까지 지중해 선박들은 대서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1300년 이후 지중해는 좀 더 튼튼한 배, 또 기술도 발전했죠. 그래서 지중해 선박이 대서양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 경제의 획기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 이야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했던 지리적 공간인 지중해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역사에 대한 또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활약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라는 공간은 인간의 삶을 또는 상업 활동을 제약했고요. 인간은 또 이걸 극복하고자 하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중해는 오랫동안 겨울에는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뭐가 발명되면서 나침판이 지중해 항해에 도입되면서 이제 지중해는 겨울 바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베네치아에서 어디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돈을 벌다가 2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경제적 변화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시대는, 공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시대는 지중해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일된 시대가 아니라 분열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문명권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쪽에 해당하는 서유럽 세계죠. 그리고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쪽에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이집트 쪽에 이슬람 세계. 이 3개의 어떤 문명권, 종교권이 지중해를 일종의 분할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비잔티움은 망했으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계, 서유럽, 종교적으로도 달랐어요. 서유럽은 우리가 로만 카톨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구교라고 그러죠. 카톨릭. 여기는 이슬람 세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별로 이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 이슬람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의 어떤 갈등과 전쟁은 역사에서 상당한 오해. 여기 한번 그래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좀 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쭉쭉쭉. 당신의 신은 하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는 어떤 종교의 경전입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면 좋은데 뭐 선물 안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일까요? 네? 기독교, 이슬람 다 남았죠. 유대교. 정확한 답은 하나가 있지만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답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입니다. 제가 다 맞다고 해드린 이유는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는 하나의 하느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알라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왜? 알라는 아랍어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또 God 이렇게 부르죠. Jesus Christ. 같은 이름인데 이슬람에서는 아랍어를 쓰니까 알라라 부르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the God. 우리는 뭐라 부르나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같은 하느님입니다. 이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는 또 하나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조상을 모세요. 같은 조상 모시는데 똑같은 신을 숭배하는데 서로 좀 견해가 다르죠. 견해가 다르니까 더 싸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 조금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 새 문명권이 각축을 벌이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 문명권을 대표하는 도시 뭐 한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딘가요? 베네치아.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베네치아입니다. 이탈리아 상업도시 중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활동을 했고요. 특히 지중해 향신료 무역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어딘가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3개의 이름을 가졌죠. 첫 번째는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그냥 왕창 옮겨버리죠. 로마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수도를 당연히 옮겼으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나의 도시다. 즉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주인이 또 바뀌죠. 1453년 이 비잔티움 제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합니다. 당연히 점령했으니까 정복자가 이름을 바꾸죠. 뭐로 바꾸나요? 이스탄불. 그래서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지만요. 당연히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 이 도시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까요? 어딘가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4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북그리스 지방에서 내려온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다양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름은 하나로 자기 이름 따서 알렉산더의 도시 이렇게 짓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의 도시 중에서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고 이름을 남긴 곳이 바로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이 시기 오늘 말씀드린 10세기에서 15세기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땅인가요? 오늘날은 뭐 이집트 사람들이 소유한 땅입니다. 근데 당시는 이슬람 세계 뭐 여러 국가가 바뀌었는데요. 마지막 14, 15세기 맘루크라고 부르는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향신료가 여기에서 주로 유럽 선박에 실려서 유럽으로 갑니다. 향신료는 주로 대표적인 향신료는 후추, 생강, 계피입니다. 뭐 정양, 육두구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가 생산지입니다. 남부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방.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향신료를 주로 이쪽으로 이슬람 상인의 배에 실려서 방금 말씀드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 제노바 상선에 실려서 유럽으로 다시 온 다음에 유럽 전역에 분배가 됩니다. 이 향신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중해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가는 그래서 향신료를 지중해 무역의 동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누가 주로 독점했나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는 뭐 이탈리아 상인들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쪽은 주로 인도 상인과 이슬람 상인, 우리가 아랍 상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주로 교역을 했고요. 여기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이탈리아 상인들이 수송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탈리아 상인들, 이 향신료 무역을 독점한 상인들이 베네치아 상인들입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향신료를 수송을 전담하는 아예 상선을 매년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물론 베이루트도 중요한 향신료 선적항이었습니다. 향신료 뭐 많이 드시나요? 우리도 좀 많이 먹죠. 후추, 생강, 계피 이 정도는 정향은 잘 안 씁니다. 그죠? 육두구 잘 안 쓰는데 후추, 계피, 생강은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헨리 호프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역사를 바꾼 씨앗이 5가지 있는데요. 물론 여기 향신료는 안 들어갑니다. 설탕, 감자, 차, 면화, 키니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역사를 바꾼 5가지 씨앗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적어놔서 번역을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근대를 만든 유럽 근대라는 건 16세기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세계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는 이 사람 얘기는 종교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 후추다. 후추가 근대 세계를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카피한 겁니다. 제가 썼으니까 저작권이 있겠죠. 자, 이 1498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 그 유명한 뭐 콜럼부스도 있고요, 바스코 다가마도 있는데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어요. 유럽 사람 입장은 다가마 일행은 야, 우리가 미지의 땅에 왔다. 그래서 인도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중간에 튀니지 사람이 있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튀니지 사람들이 제노바 말도 하고 카스티아 말도 해요. 유럽 말을 하네?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좀 멍청했죠. 그런 점에서. 아시아 세계를 잘 몰랐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슬람 상인이 통역을 해줍니다. 인도 상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도대체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바스코 다가마 일행들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근대를 만든 상품이 바로 후추라는 그 바로 답이죠.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찾으러 왔다. 또 하나는 향신료를 찾으러 왔다.
기독교인들을 찾으러 왔다가 더 재밌는 이야기지만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신료를 찾으러 이 먼 곳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신료는 근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시아 향신료를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좀 비유를 하자면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면 눈이 멀다고 이야기하죠. 이 향신료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매혹당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은 향신료를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별로 안 씁니다. 유럽 가시면 식탁에 보세요. 유럽인들의 어떤 식탁에 뭐 후추 좀 고기 먹을 때 쓰긴 하는데요. 뭐 생강이나 뭐 계피 이런 거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19세기,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한 200년 동안 유럽은 향신료를 버려버렸어요. 왜? 향신료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저 남자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멋있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향신료에 매료되었을까? 그 용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스입니다. 주로 음식에 썼는데요. 오늘날 유럽 요리에 가장 중요한 게 소스죠. 그래서 유럽 요리는 소스빨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요. 일단은 음식 재료를 썼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약재로 썼습니다. 이 약재, 우리도 요즘 뭐 후추, 생강, 계피 약재로 좀 쓰죠. 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약재뿐만 아니라 그 약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의학과 동양의 의학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한방 또는 동양 의학하고 서양 의학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18세기까지, 200년 전까지 유럽 의학과 동양 의학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의학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럽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면 또 우리나라 우리 이화여대도 의대가 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받고 뭐를 하죠? 뭐를 할까요? 뭐 돈을 벌겠죠. 그 전에 무슨 이걸 하죠. 선서. 무슨 선서를 하나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근데 이 유럽 사람들도 자신들 의학의 역사에서 조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의사들도 히포크라테스를 선설하죠.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기본적으로 오리엔탈 의학하고 싱크로율 9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로마 제국 의사죠. 물론 그리스 출신입니다. 갈레노스, 갈레노스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유럽 의학의 기본을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기본을 세웠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로부터 가봅시다. 세상을,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들어보던 거죠. 저 뭔가요? 공기, 불, 물, earth. 어떤 학생이 지구라고 그래요. 지구 아닙니다. 흙. 즉, 이 공기, 물, 불, 흙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4가지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물질은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hot. 어디 갔죠? hot, cold 여기 있네요. 우리가 어떤 물질 만져보면 따뜻하고 차죠.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wet, dry.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체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디 갔나요? 첫 번째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바일, 이건 뭐 노란색, 황색 담즙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 바일은 검은색 담즙입니다. 우리 뭐 가래 끓고 이런 점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점액. 이 네 가지 체액이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네 가지 체액도 네 가지 물질처럼 성질이 있죠. 드라이, 콜드, 핫, 웻. 자, 근데 인간이 건강하려면 이 네 가지 체액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균형 상태. 이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내 몸의 균형은 맞는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공간에서의 균형이 깨지면 이게 또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유럽 사람들은 더 나갑니다. 체액이 사람의 성격을 규정한다. 재밌는 그림인데요. 유럽 사람들은 체액이 균형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봤어요. 조금씩은 균형이 틀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 피가 많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영어권에서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대부분 다 체액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오늘 요 정도만 여러분들 뭐 그냥 기억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전화 왔네요. 피가 많은 사람, 영어로 쌍겐이라고 그러죠. 쾌활하고 낙천적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게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멜랑콜릭. 뭐 오늘 혹시 기분이 멜랑콜릭 하셨더라도 즐겁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멜랑콜릭은 멜랑이라는 그리스 말로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콜릭은 점액, 즉 검은색 담즙이 과다한 성격이 오늘날 우리가 우울증 내지는 기분이 우울한 상태를 표현하는, 즉 다시 말해서 유럽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동양 사상의학과 비슷했습니다. 멜랑콜릭은 한번 볼까요? 성질이 콜드하고 드라이한 성질입니다. 그 책 자체가 콜드, 드라이. 이걸 좀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멜랑콜릭한 책이 넘쳐난다. 몸이 어떻게 되나요? 콜드해지죠. 드라이해지죠. 인간이 어린애들은 기본적으로 핫, 웻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드라이해지고 콜드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분 크림을 사서 좀 바르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멜랑콜릭한 체액이 과다돼서 병이 생겼다. 우리 의사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멜랑콜릭한 체액이 늘어나서 생긴, 균형을 맞추면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을 맞추면 돼. 멜랑콜릭한 체액은 성질이 드라이하고 어때요? 콜드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주면 될까요? 물이 많고 따뜻한 음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 의학은 이 네 가지 체액, 체질설의 기반을 뒀기 때문에 처방전도 뭡니까? 먹어서 해결해요. 그래서 음식은 약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히포크라테스 밑에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2세기 로마 제국 황제들 주치의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어, 의학서. 제목이 음식에 관해서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음식에 관해서 이거는 요리책이네? 아닙니다. 의학서입니다. 왜? 유럽은 우리 동양 의학과 비슷하게 비슷한 체계의 의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멜랑콜릭한 체질이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음식을 넣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근데 왜 향신료가 인기를 끌었을까요? 향신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보시면 핫합니다. 또 웨트할까요? 후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후추 먹으면 열나죠? 드라이하죠? 그래서 고기는 웨트하고 콜드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이 고기로 인한 체액의 균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핫 앤 드라이한 음식을 먹어주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향신료라는 거. 그래서 중세의학서에 보면 후추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후추는 약재로 쓰이는 1번이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약의 효능은 뭐 머리에 좋고 위통에 좋고 뭐 이게 먼저 안 나와요. 뭐가 먼저 나올까요? 후추가 얼마나 핫한지, 얼마나 드라이한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놨어요. 의학서에. 그래서 후추는 드라이사, 핫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서 자체에 이 핫하고 드라이한 또 웨트하고 콜드한 성질을 이렇게 4단계로 정확히는 12단계입니다. 상중하로 나눴기 때문에 4, 1, 4, 2, 4, 3, 4의 상중하. 그래서 12단계의 어떤 강도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식의 강도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뭐 유럽도 핫하고 드라이한 음식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뭐 크게 2가지 같아요. 수입산은 비싸다. 약효가 좋을 것 같다. 그런 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유럽인들은 이 향신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시아에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아시아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면 뭐가 생기나요? 오해도 생기지만 환상도 생겨요. 18세기 베네치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성들이 아주 귀족 여성들도 좋아했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가면은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말을 못합니다. 상대방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시켜.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절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 가면을 안 쓴 상태에서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돼.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나요? 살짝 벗어서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아마 18세기 베네치아 이 가면이 굉장히 그 신비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았나. 아시아 향신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온 에그조틱한 외제다. 더 나아가서 이 동방의 향신료가 천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독교 믿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죠? 천국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뭐 일단 죽어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 학생들한테 물으면 몇 가지 대답이 나와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내 마음 속에. 고개를 다들 그래도 끄덕 또 저 먼 하나님 계신 곳에 저 먼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근데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구 저 중심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왜? 너무 뜨거워. 우리가 지구를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뜨거운 용암 마그마가 있습니다. 뜨거워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럽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한 1600년 동안 16세기까지죠.
이 파라다이스가 지구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1600년 동안 파라다이스는 지구상에 존재한다. 어디에 있나요? 아시아 동쪽 끝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린 지도입니다. 계략적인 지도예요. 이 계략적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유럽이고요. 여기 지중해입니다. 오늘 유럽, 아프리카, 여기가 중심인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아시아예요.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에덴,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 파라다이스란 용어가 몇 개 있는데요. 에덴, 파라다이스, 라틴어로 하면 호르티스, 델리키아룸, 즐거움의, 기쁨의 정원, 또는 영화에 나왔던 엘리시움, 이런 것들이 다 파라다이스를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가장 일반적이죠. 또는 에덴. 여기 있어요.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누가 있나요? 여기 뱀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담도 있고 이브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서 유럽인들은 아시아 동쪽 끝에, 그래서 아시아로 굉장히 오고 싶어 해요. 왜?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기는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자, 보시면 파란색이 4개 그려져 있습니다. 저 뭘까요? 강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저 강 이름이 나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비손, 기혼. 근데 비손하고 기혼강은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나와요. 저 두 강이 어딜까 유럽 기독교인들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후보 1번이 나일강입니다. 2번이 겐지스 강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겐지스, 나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서 흘러나온 4개의 강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천국은 인간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해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강이 인간 세상으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파라다이스에는 온갖 신기한 식물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온갖 신기한 것들이 뭘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계속해서 천국에 사과나무, 배나무, 계속해서 사과나무 있대, 배나무도 있대, 뭐도 있더라, 후추도 있더라, 생강도 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생산된 후추와 생강, 요거는 정확히는 브라질 우드입니다. 이 브라질 우드가 이 4개의 강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나오나요? 지상으로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가지고 주워 담아서 먹으면 되겠죠. 즉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후추를 포함한 향신료는 천국에서 나오는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 천국 옆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다라고 또 상상을 했는데 이 우물물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복을 하면 늙어 죽지 않고 33살의 나이로 쭉 산다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왜 33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22살이면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시아 동쪽 끝에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그 파라다이스에서 뭐가 나오나요? 향신료가 흘러나와요. 얼마나. 그래서 초서가 쓴, 영국 문호 초서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소년이 목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목이 잘렸다고 그래야 되나, 반. 성대 때문에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께서 나타나셔서 그 향신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목이 붓고 다시 성대를 회복하고 노래를 잘 불렀다. 기적이죠. 그때 먹은 향신료 이름이 뭘까요? 네,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천국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Grain of Paradise,
즉 천국에서 나오는 열매, 정확하게는 후추하고 유사한 말라게뜨라는 향신료였어요. 이 말라게뜨가 프랑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원래 이름은 말라게뜨인데요. 이게 너무나 대단해서 천국의 씨앗, 알맹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생산지는 어디였느냐면 북서아프리카 쪽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북서아프리카 가보지 못했는데 이게 당연히 동방에서 들어오는, 즉 천국에서 들어오는 향신료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생산됐나요? 아프리카에 생산됐어요. 야, 도로 묵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프랑스 식탁이 사라집니다. 인기가 없어지죠. 당연히 환상이 제거됐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그 향신료를 더 이상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면 뒤에 걸 너무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뭐 후추를 또 다른 상품들을 거래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대는 뭐 역사가들은 보통 그걸 근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모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기와 아주 가까운 시대를 근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특히 돈에 대한 생각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자에 대한 생각의 변화.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을 아주 무척 좋아하는데 저한테 돈이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은행 대출 받아서 이자를 무시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자가 불법인가요? 돈 빌려주면서 은행에 돈 맡기면 당연히 이자 기대하시죠? 은행에 많이 맡기셨어요? 이자 안 주면 그런 은행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다 이자를 당연히 주고 받아야 되는.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영화에 보면 그 어깨들이 그 고리대라고 그러죠, 그죠? 돈 한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지나니까 2,000만 원 내놓으래. 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이죠. 근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어때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 세계인들은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이게 옛날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면 그러시면 이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성경 속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나 돈에 대해서는 거의 1500년 이상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자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금했어요. 이자 받으시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이런 사고가 변했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과거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 안 하는 경우 많은데 과거 사람들은 우리와 상당히 다른 식의 사고 또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망달리 때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이 망달리 때를 좀 이해하시면, 즉 과거의 이 사람들이 우리랑 좀 달랐다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 또는 돈에 대한 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사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우리 사회에서 이상한 사고들이 있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돈을 벌던 시대, 중세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나는 중세 유럽 기독교인들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다르네. 첫 번째 보시죠. 지구는 안 여기 지구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지구는 움직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움직여요.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청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움직여. 근데 당시 사람들은 지구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말했다가 누가 갈릴레이가 큰 봉변을 당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체액이론, 천국아시아,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불교 신자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슬람 신자는 없으실 건데 이 당시는 옆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슬람 신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칼을 빼들고 바로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없죠. 왜? 우리는 근대라는 세계를 보내면서 다른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500년 만에 변한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자는 제약입니다. 이자 받으면 불법이고요. 잡혀가요. 재산 몰수당할 수도 있고 교회 묘지에 못 묻히고 성사 못합니다. 자, 또 하나 이상하진 않지만 여기 여러분들 요즘 기적을 믿고 싶죠? 근데 기적을 한번 보신 분, 저는 아직까지 기적은 뭐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맨날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믿어.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자꾸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하늘나라에서 편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신분도 사실상 이 망달리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다 같이 앉아 계시지만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같이 못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쨌든 양반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족보를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다 그러면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이렇게 여기 와서 즐거운 이런 즐겁지 않으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양반하고 상놈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유럽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신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쳤습니다. 누가 제일 높나요? 여기에 제일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 그 다음에 싸우는 기사들,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래예요.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맞아 죽습니다. 왜? 인간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고 종교적으로 평등하다. 그런데 교회는 18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성직자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는 뭡니까? 대역죄입니다. 죽여야 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망달리 때입니다. 지금 어때요? 다 바뀌었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좀 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적을 많이 믿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기적 관련 얘기인데 기적을 행한 왕 12, 13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이요 이상한 일을 좀 했어요. 요게 입에 생기는 피부병 연주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연주창을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고 왕이 치료해 줬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피부병 환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걸 우리 로얄 터치라고 합니다. 손으로 싹 만져줘. 그럼 병이 치료돼. 그걸 믿는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기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하는 12, 13세기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저걸 믿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피부병인 연주창을 치료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가치관,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망달리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돈하고 이자는 다 좋아하죠. 어느 정도 이자는 다 좋아하지만 이 돈과 이자도 그 당시에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지는 상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상인 중에서도 이자를 받는 이자 대부업자, 우리가 고리대금업자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자 대부업자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다 이자 대부업자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신을 결코 기쁘게도 할 수 없고, 볼까요? 여기 갑니다. 1300년경에 이탈리아 시성인 단테가 신곡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근데 단테가 지옥 여행을 했죠. 지옥에 들어가서 누구 자기 싫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처박아 놨어요. 자, 그 중에서도 누구를 이 지옥의 7안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더 심연의 지옥이에요. 한 7안이면 중죄죠.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한 30년 무기징역에 가까운 엄청난 죄인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자를 받은 이자 대부업자입니다. 같이 수감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동성연애자. 어쨌든 그만큼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는 기독교에서 죄악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면 투자도 받아야 되고 투자금을 받으면 당연히 돈을 돌려주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단테가 피렌체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단테의 어떤 신곡을 그림으로 형상했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상인은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려서 이자를 받고 장사를 해야 됐습니다. 교회는 하지 마라 그러고 저거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됐는데 야, 우리 보고 맨날 지옥 가라고 그러면 좋지 않겠죠.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든지 누군가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가 바뀌든지. 결국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뀐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조금 받는 거 용납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교회도 인정을 해요. 15세기 말에 교회는 특히 피렌체에서 주도해서 프란체스칸입니다. 우리 정동의 프란체스코 수도에 들어와 있죠. 이 프란체스코가 먼저 나서서 야, 우리 이제 좀 5% 정도는 받는 게 안 좋을까? 그래서 5% 정도 받는 일종의 자선은행을 설립하는데 그게 이탈리아 말로 몬테 디 피에타입니다. 자비로운 어떤 산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제 15세기 말에 가면 교회조차도 이자를 어느 정도 이자는 좀 받게 해주자. 그래서 이자를 용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날 새로운 어떤 사고가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사고도 바꾸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문해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즉 인문학도 육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예술도 후원하고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피렌체 출신의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원래는 평민이었어요. 평민이었다가 15세기에 피렌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잡고요. 16세기에는 급기야 피렌체 주변을 우리가 토스카나라고 부릅니다. 토스카나 공작, 왕이 됐습니다. 저 가문이 그래서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교황도 배출해요. 또 프랑스로 주로 메디치 여성들이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파리 가시면 까트린 드 메디치가 만들었다기보다 어쨌든 꾸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요분이 좀 유명하죠. 메디치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 이 양반이 국제적인 스캔들을 16세기에 일으켰어요. 어떤 스캔들인가요? 교황청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걸 왕창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루터가 야 그거 좀 이상하다. 면벌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카톨릭의 어떤 문제를 비판했죠. 그 과정에 결국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온 겁니다. 자, 뭐 그림들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제게 할애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시간 때문에 쫓겨서 급하게 강의를 마무리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